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0석을 가져갔습니다.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 한 석씩 차지했습니다.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비례대표가 완료되었는데요. 국민의 미래가 36.67%로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25%로 12석을, 개혁신당이 3.61%로 2석을 확보했다고 집계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좌석수 나누는 방법은 전에 제가 강의 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채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거짓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말은 정말 큰 거짓말입니다. 지지받은 정당의 득표율을 정당하게 자석수를 가져간다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의 의석수였던 이게 70석이었거든요. 기존 변경되기 이전에 70석이었습니다. 이것을 연동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이전보다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게 제가 앞전 강의에서는 47석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전에는 47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6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6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례대표 수가 46석, 그러니까 반보다도 조금 한 50%가 삭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0석에서 46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동형이라는 것은 준연동형이라고 이번에 선거제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연동할 것이냐, 뭘 연동한다라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동형에 준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연동형 제도, 우리가 이번에 투표했던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이 아니라 준하는 제도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다시 설명은 안 해드릴게요.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연동형, 핵심은 연동이에요. 뭘 연동할 것이냐, 무엇을 연동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정당 득표율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이것은 단순 비례대표제를 연동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석수를. 그러면은 연결시킨다라는 거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연동은 연결시킨다라. 뭘 연동할 것이냐.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킨다. 그때도 2번인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해하셨죠? 준연동형은
연동형에 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배출자 수와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킨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선자 수와 정당의 총 득표율 수와 연동시킨다. 라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상연설했잖아요. 목이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과 의지만큼 정치가 반영한다는 데에서 사실상은 소수 의견, 다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당에서 획득한 투표를 통해서 지지받은 정당의 의견이 지지받은 만큼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지받은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자석수를 획득하기 때문에 연동형, 준연동형 이런 선거구제가 선택이 되었다. 소수 의견의 반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정치의 합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소수 의견이 개입하게 된다라면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국가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 세계 국가별은 다르지만 보통 소수 의견을 퍼센테이지로 매긴다고 하면은 보통 5에서 7% 선을 최하 소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낮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3%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득표율이 마지노선을 3%라고 보고 있어요. 3%를 넘으면은 이제 진영 간에서 자석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3% 이하일 경우에는 같은 진영에서 해당 정당이 이제 선거에 나왔어요. 근데 3% 미만으로 나오면은 그 진영에서 3%를 삭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은 정치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중도 보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조국 씨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보다 말끝마다 말하죠. 민주당보다 빠른 개혁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믿겠습니다. 민주 진영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진보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이번에 출연한 소나무정당 각각 3%가 넘지 못하면은 민주 진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획득한 지지율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에서 100%라는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치면은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지지율이 20 몇 프로가 나왔잖아요. 조국혁신당은 3%를 공개하지 않아요. 반면에 소나무 정당은 3%가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에서 3%가 제외된 97%를 민주정당에서 획득한 지지율에서 3%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받은 지지율은 97%가 획득을 하게 됨으로써 이 비례 지역에서 비례대표제에서
97%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을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폐인 거죠. 어떠한 개인을 앞장세워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설사 본인들은 아니라고 손칩시다. 하지만 결론은 민주당의 지지율에서 손해를 보게 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명분은 그렇다고 해도 설사 그렇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건 사실이니까 탓을 할지언정 그 탓도 안고 가야 되는 본인들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입니다. 변명이고요. 성인이고 어른이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순간의 결정으로 사태가 결정이 되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만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가만히 놔두시면 됐었던 겁니다. 본인들이 들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민주진영의 3%만 득표율에서 갉아먹고 그만큼 자석수 마이너스 차감돼서 국민의힘과 조국신당으로 자석수 밀어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하고 매번 어떻게 이런 식입니까? 유튜브 간에도 양쪽에 싸움을 만들어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창당을 목적으로 구독자 수를 이용을 해서 상대편을 적으로 만들어서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을 나눠서 하고 참 그렇게 안 봤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운명이 좌우되고 좌지우지되고 그 정치인들의 펜대 하나로 조선시대에 일본이 강제 점거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친일 매국노 자식들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규리라는 배우가, 김민선이라는 배우가 개념 배우입니까? 네, 웬만하면은 말을 안 하려고 했어. 김어준 와이프, 그 여성 작가잖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그 영화로 이제 영화로는 데뷔, 그 전에는 이제 보조였지만 이제 이걸로 메인으로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다른 걸로 또 있지만은 여고괴담에서 김민선이 데뷔했잖아요. 다 고래고래 그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엔터테인먼트 그 바닥을 조금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출세하란 말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 귓등으로 들었던 바닥이 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개념 배우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 배우가 개념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고, 배우 앞서서 사진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꼴 보기 싫고. 연예인은 공인 아닙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 앉아서 녹을 먹는 사람이 공인입니다. 유튜브 5만 이상이 공인이 아니고, 유명해진 사람이 공인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녹을 먹는데 공적인 자리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꼴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지자라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정말 의도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냉정하게 따지자라는 것입니다. 소나무 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하나도 안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 유세하고 지나간 자리에 꼭 뒤로 가요. 그렇죠? 지역구 당선도 하나도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정당으로, 그러니까 정당을 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지역구에서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 유세하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간 데 있고 안 간 데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해당하는 득표율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한 행동은 선거 방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와 완전 정반대인 것이고, 소수 정당의 의견 등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사적 분노를 채우기 위한, 개인적 분노를 채우기 위한 정치 공작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꼼수 정당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변종형 기생 비례 정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희귀한 케이스다 라는 점에서 헌정 선거제도 역사를 말할 때 이 부분을 빼놓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소수 의견의 다양성을 앞세워서 말할 때는 이 부분을 빼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의 다양성을 앞세워서 본인의 사적 욕망과 권리를 회복하려고 하고, 거대 정당의 정치 대비가 어려워서, 또는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적 문제로 거대 정당, 전통적 정당의 문턱을 넘지 못해, 한마디로 커트라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정치 지망생이 정치 정당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입문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건이 안 돼서 결정이 되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사적 불만을 가지고 이 거대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소수 의견의 다양성을 앞세워서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비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대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소수 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의견이 반영되고 유지해야 하고 그럴 때에는 공동체에서는 너무나도 낮은 수치가 소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앞장 세워서 굳이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인구수도 많이 증가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3%라는 마지노선을
따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시기가 맞다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소수자의 의견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곱씹는 겁니다. 소나무당, 조국혁신당만 말하는 거 아니니까 불만 갖지 마세요. 저는 다 모두가요. 사실상 이번 판은 대통령의 뻘짓으로 가장 컸죠. 뭐 이전에 뭐 문재인 정권 심판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대통령의 뻘짓이잖아요. 정권 심판이라는 판이 이미 짜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꽃 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 김어준 씨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제가 하는 말은 고 신해철님 카피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구도상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점에서 하나하나씩 놓고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을 복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이재명 대표님께 화가 나서 그래요. 다소 욕심 부리신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뭐 안 보셨는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대로 떠듭니다. 인물 경선에서 밀렸다. 핵심입니다, 이게. 후보를 가려서 내보내셨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점에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0석 넘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도 실제로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석수 말 안 했거든요, 사실은. 숫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요. 확정 짓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저는 숫자 함부로 말 안 해요. 농담으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을 말할 때는 말 안 합니다. 농담할 때 빼고는. 대충 다 넘어가고 지역구, 큰 지역구만 말할게요. 안기령 씨 같은 경우도 상금 부대변인 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 감정도 없고 좋은 감정 많아요. 귀엽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귀여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적 감정입니다. 응원하는 감정이고 죄송합니다. 상상연설을 해서 그래서 더 속상해요.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표정 한번 지었다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분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개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 근무했던 거 월급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은 뭐 인정할게요. 뭐 자원봉사 했습니까? 전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의 상대자로 나왔던 김재섭 후보 있잖아요. 안기령 후보에 비해서는 시민들에게는 일면식이 더 많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재섭서 해서 김재섭이라고는 하는데 죄송해요, 김재섭
의원님이죠, 이제. 얄미우니까 재섭이라고 하겠죠. 민주당을 잘 까니까. 얄미우는 거예요. 얄미우면은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상대방을 날카롭게 공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얄미우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자기 본분을 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방법이 이제 인성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정확한 논리와 팩트로 해야 되고 정치 철학적으로 잘 해야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의원들은 그런 면이 없고 정치를 좀 나쁘게 배웠다라는 이준석 의원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김재섭 후보님은 만삭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만삭 아내면 게임 끝납니다. 만삭 아내가 나오잖아요. 제가 순대, 내장, 사장님이 고개를 떨구시다가도 한숨을 푹 쉬면서 다 주세요. 만삭 아내. 과거 제 주변에 난놈 하나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내장을 다 갖고 왔어요. 그 난놈이. 그 난놈은 저희 주변에 없어요. 났으니까 이 난놈은 벌써 났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예 없는 거야. 난놈이니까. 야, 이거 다 어떻게 해서 갖고 왔어? 와이프가 임신했다고 했대요. 와, 그 말을 듣는데 나 앞으로 그러지 마. 제가 더 숙연해졌고요. 거기 있는 내장, 간, 허파, 오소리 감투 다 주셨대요. 내장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순대 가게에 못 가겠더라고. 미안해서. 사장님께. 그 순대 내장 하나로 인해서 소주며 뭐며 기타 등등을 얼마든지 그 포장마차에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만사 임산부 아내는요. 게임 끝입니다.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잠깐 옆으로 샜죠. 만삭 아내에 대한 애환입니다. 이게. 게임 끝나요. 또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서울대 카르텔도 있지만 경찰대학교 카르텔 무시 못해요. 서울대 카르텔 못지않게 경찰대 카르텔 강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한마디로 이지은 후보님과 류삼영 후보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께서 박으신 사람들 맞잖아요. 안기령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분당 쪽의 정권 심판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광재 후보님 나온 것도 그렇고 요 경우만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5, 6석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부산 쪽. 오히려 노무현 효과가 더 컸어요. 노무현 효과. 실제로. 뭐 여기서 노무현 효과, 문재인 효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별했더라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이 날아간 잃어버린 좌석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조국당과 합쳐도 200석은 넘었어야 합니다. 뭐 숫자에 연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번 이거 선거 발표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정원을 쇄신한다라고 하는데 아유 이건 웃기는 소리고요. 아니 이 좋은 정권 심판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과거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헌법 개헌 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저는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욕심 때문인 것인지, 서두름 때문인 건지, 조바심 때문인 것인지, 뭐 다 합치니까 뭐 180석 조금 넘는 듯 하는데 이것저것 빼주고 뭐 하면은 170석 정도 되겠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뭐 좋은 것만 생각해보지 않고. 정권을 가졌던 과거 의석수 180석 가지고도 한계의 이 모양인데, 뭐 그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었다라고 손 치면서 서로 정신승리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권도 없고 그때만큼 의석수도 이것보다도 없고, 민주당 떨거지들 아직 존재하고, 오죽했으면은 그 민주당 떨거지들이 나와 있는 꼴 보고 조국당한테 표를 보냈겠습니까? 저 부산 그쪽도 그때 나왔던 민주당 떨거지들 때문에 조국당 표 보낸 거예요. 개표가 잘못됐고 부정개표라고 탓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또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은 뭐 거부권 하고 개헌 저지선으로 뭐 이제 한 또 1년 얼렁뚱땅 또 돌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거 결과 보고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확실히 높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먹은, 그러니까 막말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못 받아 처먹은 민주당의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짜증이 나서 말합니다.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겠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준석, 그 등신 같은, 그 싸가지 없는, 그 공영훈 후보 20대 표 다 날아갔잖아요. 막판에 역전된 것 좀 보셨죠? 뭐 신고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든 뭐 선거법 위반이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그 후보님에 대한 이게 민심이 돌아선 게 원인은요,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영끌이니 뭐니 해서 2030들 빚내서,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집 샀다라는 2030 세대들이 뭐 이 후보님께서 자녀한테 정상적인 절차로 집을 사주든 안 사주든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헛소문이 나곤 안 나곤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영끌에서 집 샀어요. 대출금 받고 있어요. 그거 못해갖고 어떤 애들은 전세 났어요. 그랬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이자 내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세자가 나보고 깡통 전세냐고 물어보지를 않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세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깡통 전세가 돼버리는 집들도 있고, 집 보증금 날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개 중에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옆에서 소문 듣고, 또는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런 거 경험한 거 소수 대중 언론 통해서 다 듣고 보고 자살을 했네 마네 듣잖아요. 귀 막고 눈 먹은 거
아니, 눈 멀고 귀 막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출마하신 곳이 화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화성이란 공단도시라는 자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쪽은 보통 숙소라는 개념으로 주소지를 이제 회사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근무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으로 이루어진 촌락 같은 곳입니다. 일정 기간 집을 이루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본가로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있거든요. 집을 나와 있다가 주말이나 특정한 일에만 집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 없어요. 주소 옮겨놓고 잠시 생활하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미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아빠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서 몇십억짜리 집 해주고 이게 뭐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닌지 안 궁금해요. 안몰안굼이에요. 공감 형성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후보로 뽑아요. 차라리 족같고 역같달도 이준석 뽑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저승보단 낫다고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준석 진짜 싫어하거든요. 싸가지 없어서. 뭐 이준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려요. 답답해서. 이거는 무슨 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 결과를 보고도 참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못해서. 그 정도로 못해서. 이 정도로 못해서. 또 먹여줘도 못 먹어서. 바보들 같아서. 아까 제가 막말은 했지만 하도 답답해서 막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대표님 생각으로는 자기 생각에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닐 것입니다. 뭐 해봤자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드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졌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이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얘기를 했던지 간에 정의당 뭐 불만도 많으시죠. 저도 불만 많아요. 사실은. 뭐 이제 사라졌어요. 원외 정당 돼버렸어요. 노회찬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님 계셨던 곳인데 정의당도 노회찬 의원님이 만드신 정당명인데 이 망할 놈의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파악한 페미니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페미니즘 짓불도 모르는 페미니즘 이상한 애들 갖다 꽂아갖고 망가뜨리기도 했지만 너무 속상해요. 이제 정의당도 없어졌어요. 정의당이 이제 원외 정당 됐어요. 이제 두 정당밖에 없네요. 진짜 뭐 진보당은 뭐 포지션이 뭐 북한 뭐 애매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 같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고개도 안 숙일 것 같고 당면한 과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도 모르겠고 선거를 통해서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차라리 확 그냥 200선 넘어가지고 개헌을 하던가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든가 뭐 이제는 결정도 못해요. 이제는 거부권 들어올 것 뻔하고 국회는 싸움 난장판 될 것 같고 아휴 그래요.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그대로 이용해 진보 진영의
일종의 위성 정당의 꼼수의 모양새로 위장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두 정당은 진보 진영을 세 갈래로 나눈 정당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또한 독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기생하여 알을 까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중당적 가입을 대놓고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큰 공을 세운 대표적인 사람이 박시영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400여 명의 혁신위원회로 발탁된 사람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 했던 여론조사 기관,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권력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했다라는 경력을 타이틀 삼아 김어준 씨와 민주진영의 스피커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또 그와 친분을 이용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또는 패널로 출연하여 출연자와 함께 일정한 뇌물을 받고, 이 뇌물 받은 것이 발칵되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자격이 발탈되었습니다. 또한 출당 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고 자신이 먼저 탈당하였습니다. 그런 뒤 조국 혁신당의 신당 창당 뒤 이 박시영 씨는 자신이 했던 불법한 행적으로 더 이상 민주당원으로서의 당원으로서 입당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정당의 당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없다라는 단점을 이용하여 혁신당의 이중당적 가입을 독려 선동해 조국 씨와 함께 앞장선 장본인입니다. 박시영 씨는 본인이 아무리 탈당을 자발적으로 하셨으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어 출당 위기에 직면한 것을 눈치채고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민주당 혁신위원회라는 소식을 명판 삼아 했던 행위는 당적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주운 글씨처럼 살면서 사면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민주당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입당을 독려했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지만 당신 채널의 구독자입니다. 당원 명부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당신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명단과 조국 혁신당의 명단 확보 후 민주당 명단부와 대질의 이중당적인지 아닌지를 찾아 비교해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영 채널뿐만 아닙니다. 소나무 정당의 당원 가입 독려를 하셨던 분들도 당신들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의 전체 구독자 명부와 소나무 정당의 당원 명부를 공개하셔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명부와 겹치는 명단으로 찾아가 보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이중닭대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욕하면서 사진을 걸고 200석을 말하고 자만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묻고 떠들고 책임감 따위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진영을 갈라치고 착한 시민들을 세치어로 나누고 돈벌이로 일삼고, 그것도 마치 유튜브 간의 이간질로 변질시켜서 채널의 운영자가 마치 인간 쓰레기인 것처럼, 그것도 모자라서 개 돼지로 만들어 놓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갈라놓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사까지 다 까발라 놓고 언론사라고 만들어 놓고, 그게 언론사입니까?
학벌도 죄다 속이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문 내용을 남들이 왜 개입해서 그런 문제를 온 세상에 까발립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입니다. 그런 문제는 개인끼리 합의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자, 투표하는 시민들로 나누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촛불 집회를 막은 게 누굽니까? 광우병 시민단체 아닙니까? 광우병 집회 때 정당한 집회입니까? 불매운동이나 하고, 그래서 같은 유튜브 후원업체, 선동했던 유튜브 채널 마음에 안 드니 그 채널 후원하지 말라고나 하고, 모욕이나 주고, 자신의 채널 구독자 선동해서 해당 업체 그 유튜브 후원하지 말라고, 광고하지 말라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착한 구독자들, 시민들 선동해서 댓글 부대 만들어서 해당 상품 컴플레인이나 걸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제가 그동안 참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삽니까? 그깟 유명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 유명인이라는 사람도 누군가의 하청을 받는 것이고 자기 호주머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